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 황금 같은 금요일, 그것도 1시에 찾아준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2의 하이쿠 목요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눠드리는 프린트를 보시면은 저희 하이쿠 연맹은 자연과의 공존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학적인 어려운 개념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이쿠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어떤 서정들의 어떤 본 모습들을 한번 복원하고자 하는데 가장 큰 저희들의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하이쿠 강좌의 제 1부에서 제가 말씀드릴 주 테마는 일본에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이쿠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선생님으로 일본에서 그야말로 평가를 받고 있는 마츠오 바시오라고 하는 하이쿠 시인입니다. 그런 이 하이쿠 시인이 어떻게 해서 일상의 세계에서 예술의 세계로까지 그야말로 업그레이드 했는가. 그렇다면 그 업그레이드 한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오늘 그 마츠오 바시오의 두 작품을 통해서 간단한 제목을 달아봤어요. 예컨대 예술로 저항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술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죠. 예술은 한마디로 말하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보통 예술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예도라 하지 않고 예술이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이른바 그 예자라고 하는 건 결국 뭔가를 자연에 씨를 뿌리고 심는다는 개념이 바로 예라고 한다면 그것을 소중히 키워내는 작업, 이러한 경로 모든 것들을 그 정답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러한 소중한 마음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츠오 바시오가 그만큼 고민했었던 이러한 예술을 바로 하이쿠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는 나타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1부에서는 가볍게 제가 두 작품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2부에서는 그야말로 하이쿠를 여러분 창작을 하실 때 빠뜨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컨텐츠가 세식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 연맹의 사무실을 맡고 계신 김수성 박사께서 진행을 해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를 넘겨보실까요? 보시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되어 있죠. 두 작품입니다. 첫 번째 작품을 한번 볼게요. 저희 한국 하이쿠 연맹은 우선 한국어를 우선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점에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이쿠라는 작품은 아시다시피 음절 자체가 17개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른바 이 모든 우주를 575라고 하는 이 아주 짧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정형시의 개념이라고 하이쿠라고 하잖아요. 이 하이쿠에 이러한 우주를 담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미리 전제 조건으로 생각하시고요. 첫 번째 작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귀엽게 제가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동물이 나올까요? 아마 일본에서 가장 좋아하는 동물군 중에 하나가 개구리가 아닌가 봐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구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드는가요? 좀 징그럽다. 또 우리 생물학적으로 양서류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하잖아요. 그래서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 사는 보통 일반적으로 개구리의 이미지와 한국인과 일본인의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일본의 개념은 개구리라고 하는 개념은 계절을 알리는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른바 세계 여러 문학에서 개구리를 다루는 소설이 많습니다만 개구리라는 존재는요, 무와 이른바 멈춤의 세계와 움직임의 세계를 대변하는 그와 같은 중간자적인 개념 또는 경계에 있는 존재로서 개구리를 두거든요. 여러분 하이쿠는 철저히 관찰입니다.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을 지그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시간 바라봄으로써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피드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피드백이 바로 작가의 마음을 통하여 작가의 손으로 마침내 이와 같은 작품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연못. 오래된 연못 하면 여러분들 오래된 연못을 우리는 상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내리에서 아무도 발을 닿지 않는 그러한 연못을 우리는 이른바 상상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로지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개구리 한 마리밖에 없어요.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는 그 오래된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입니다. 두 마리도 아니고 그 한 마리가 그 정적을 깨뜨리게 되는 거죠. 그 정적을 깨뜨리는 행위는 다름이 아닌 바로 물속으로 뛰어든다라는 그 동작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구인 오래된 연못이라고 이렇게 여운을 주면서 일종의 상상의 나래를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컨텐츠인 개구리 한 마리가 뛰어들어요. 그러나 그 뛰어든 것은 어떤 다이나믹한 어떤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뛰어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츠오바시가 바로 그 광경을 관찰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츠오바시는 누군가가 있음직한 그러한 사실들을 관찰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는 그러한 감정들이죠. 이른바 서정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그 경로를 마츠오바시는 이렇게 쉽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래된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가 뛰어들었고요. 그러나 이미 그 개구리는 어디로 갔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남아있는 것은 바로 여운밖에 남아있지는 않죠. 가볍게 동심원을 거리는 어떤 생물을 가진 존재, 움직이는 존재가 무의 세계로 잠입함으로써 그러나 그 뒤에 어떤 결과로는 시인에게서는 더 이상 중요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죠? 남은 물소리만 이렇게 맴돌뿐이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마츠오바시는 이렇게 그 포커스화 시켜서 이렇게 집약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정의 세계와 동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좀 확장하면 삶과 죽음의 세계를 확장하는, 또는 남자와 여자의 세계를 확장하는, 그대와 나의 세계를 하는 그러한 하나의 연결고리를 개구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이쿠가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가 아닌가 봐요. 예컨대 여러분 오늘날 21세기 2023년은 오늘날 어떤 시대인가요? 우리가 흔히 TV에서 많이 보는 것은 신냉전 시대란 말을 들어봤습니다. 이른바 탈냉전 시대라고 있었어요. 1990년대 초에 이른바 콜드워 시대가 끝나고요. 1991년부터 2017년까지는 이른바 그러니까 포스트 콜드워 시대가 형성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에너지가 여전히 변화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점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래된 연못, 한글로 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음미함 해봐요. 다시 봅시다. 오래된 연못. 이것을 아주 속도 있게 읽는다라기보다는 천천히 하나씩 읽어나간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한글로 읽어봐요. 이걸 음미를 합시다. 오래된 연못. 마구 상상을 하셔야 돼요. 개구리 뛰어드네. 남은 물소리. 자, 오래된 연못 하면 여러분들 음절이 몇 음절 되나요, 여러분? 5개죠? 5개 숫자 5라고 표시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구리 뛰어드네라고 되어 있어요. 몇 글자인가요, 여러분? 그렇죠, 7글자예요. 또 제일 마지막에 역시 남은 물소리. 역시 몇 글자인가요, 여러분? 그렇죠, 5글자죠. 그래서 5, 7, 5예요. 아주 심오한 계산인데 몇 글자가 되나요, 결과적으로? 17글자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하이쿠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정형시입니다.
우리 한국의 가장 대표적으로 이른바 K시죠.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정형시는 몇 글자인가요, 여러분? 깜짝 퀴즈 할까요? 35죠? 36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조금 더. 자, 우리가 보통 3434? 한 번 더 답을 하죠. 3434. 그죠? 45자에서 47자 사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시조가 길다고 느껴지나요? 짧다고 느껴지나요? 길어요? 적절하게, 그죠? 그렇습니까? 근데, 시조는 구성은 아시다시피 초장, 중장, 정장이라 그러죠. 마치 그것처럼 일본의 하이쿠는 초장에 해당하는 것을 5글자로 줄였어요. 중장에 해당하는 것도 마찬가지 7자로 줄여요. 마지막에 정장도 5자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의 모든 관계를 바로 이렇게 5, 7로 17글자 안에 이른바 그것은 인간의 어떤 일도 될 수도 있고요. 우주의 모든 자연현상이라든가 인생사 모두를 자연사와 더불어서 담을 수 있는 하나의 그릇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하이쿠의 어떤 물리적인 특징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자연적인 개념이 많이 나와 있죠. 우선 연못이라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연못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여러분? 거대한 호수가 아니잖아요.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죠. 자신이 누군가인가를 다시 한번 반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연못이거든요. 또한 연못 안에 인간의 인적은 어떤 흔적이라고 하는 도저히 제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이지만 생물로서의 개념은 바로 개구리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개구리는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메신저는 반드시 A라는 세계와 B라는 세계를 연결하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전히 남은 물질을 통해서 자연은 다시 한번 회귀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한 냉전의 시대에서 달냉전, 지금은 제냉전 시대와 같은 아주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이든 일본이든 바로 이럴 때 이웃한 우리 일본과 한국의 이 두 나라는 시조와 하이쿠라는 정형시라고 하는 대표적인 시적인 패러다임이라고 할까요? 이와 같은 것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서로 단절된 내지는 세관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런 문학적인 교류는 단순히 어떤 포장된 것으로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또는 문화가 바뀜에 따라 우리가 상실해 가고 있는 우리의 수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다시 한번 오래된 연못, 개구리 한 마리가 뛰어든다. 그리고 논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물소리 또는 퐁당 들어가 버린 그 물의 흔적에 남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클로즈업 함으로써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가 바로 하이쿠의 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음 시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떼기 논에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참 어려운 편이다, 그죠? 한떼기 논에 모 심고 떠나가네 버들만 남고. 그러니까 버드나무를 또 줄여서 버들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시를 보시면 버드나무의 어떤 이미지가 두 가지의 이미지로 바뀔 수가 있어요. 보통 한국에서 버드나무라고 하면은 어떤 개념인가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지조를 지키지 않는 존재에게 보통 이 버드나무를 비유를 많이 해요. 보통 과거 우리 조선조 역사에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버드나무에 비유되는 사람이 바로 수양대군입니다. 기억났습니까? 자기 조카, 권력을 위해서 자기 조카를 죽음의 길로 가게 한 그 수양대군이 바로 버드나무로 비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일본의 하이쿠의 개념의 이 버드나무는 다릅니다. 버드나무는 여행을 하는 자, 힘든 자를 쉬게 하는 안락한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언제 여행을 떠나시나요, 여러분? 여행은 일상생활 벗어나는 거예요. 평소의 나를 잊고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작업이 우리가 여행이라고 합니다. 여행과 관광은 전혀 다르죠. 혜임 씨 어떠나요? 여행과 관광의 차이점은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행과 관광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마음으로 좀 쉬고 온다는. 그렇죠. 힐링이라는 게 큰 포인트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관광은요? 건강은 그냥 뭐 새가 옷이 이렇게 쭉 따라다니고. 그렇죠.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관광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되어서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어떤 자본과 결탁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거죠. 뭔가를 봐야만 하고요. 마찬가지로 관광화된 프로그램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무대화된 거죠. 마치 우리가 TV를 보듯이, 그렇죠? 그 속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듯한 마치 의무처럼 느껴지는 것이 관광이라고 한다면, 여행은 자기 주도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제나 여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또는 삶 자체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여행이죠. 어디로 가는 여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떠나 사람마다의 모든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지점을 마츠오 바시오가 여행 중에 바로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하나의 어느 시골의 논을 경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논을 경유한다는 말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내기를 하고 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의 문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관광자가 예컨대 관광 대상이라고 하는 그 자원을 가지고 있는, 예컨대 이집트를 가봅시다. 아프리카를 가봅시다. 가면은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연 여러분들은 그들을 볼 때 같은 인간으로 보게 될지, 아니면 관광 상품화되어 있는 그들을 보게 될지, 사실은 의문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관광자는 일종의 정복자입니다. 정말 잔인한 소리인데 정복자예요. 관광 대상지는 미개한 자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관광자는 평상시에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라 정복자의 얼굴로 자기가 재무장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마츠오 바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 시는 마츠오 바시오가 일종의 기행문학입니다. 기행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문학으로서 오쿠노 호소미치라고 하는 그 작품에 수록된 하이쿠를 그 중에서 선별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쿠노 호소미치라고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는 과거 일본은 길에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길은 사람이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역사적으로 일본 근세사를 보시면은 일본 근세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군사정권이 있었어요. 이른바 사무라이와 무사에 의한. 교토에 천황은 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이른바 군사정보에 의해서 모든 일본의 지방은 약 260여 개로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번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그 각 번을 통하여 마츠오 바시오가 자신의 제자를 데리고 전국 유람을 떠나게 돼요. 그 유람 떠난 중에서 가난한 백성들의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 목격을 하면서 시인으로서 참을 수 없는 그 서정이 발휘가 되었던 대표적인 노래가 지금 말씀드린 이 노래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행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인간입니다. 그래서 마츠오 바시오는 이른바 자신이 최초의 여행 작가라기보다는 그가 평생을 두고 존경한 제1의 여행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요, 여러분, 부처님은, 여러분, 우리가 불가해서 부처님은 동쪽에 계셔요? 서쪽에 계셔요? 어느 쪽을 지향한다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동서남북을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보통 불교에서는 동쪽보다는 서쪽을 우선순위를 많이 둬요. 동방정토보다는 서방정토 쪽에. 그래서
항상 서쪽으로 가는 승려가 된 자는 반드시 서쪽 지향적이다라고 봐요. 한때 우리나라에 영화가 있었죠. 달마가 동쪽으로 가는 이유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실은 동쪽으로 잘 안 가죠. 근데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구도자의 어떤 최고의 지향점이 서쪽이라고 한다면 바로 일본에서 가장 최초의 하이쿠 작가는 아닌데 하이쿠의 전신에 해당하는 작품을 와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와카는 57577이라고 하는 31글자의 음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와카를 지은 서쪽으로 가다라고 하는 서행이라고 하는 이런 일본어로는 사이교라고 하는 이 승려 시인이 바로 마츠오 바시오에게 지대한 여행 작가로서의 실마리를 주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른바 최초의 여행 작가는 공식적인 최초의 여행 작가는 바로 사이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와 마츠오 바시오의 연령 차이는 약 500여 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 아까 신혜윤 학생이 제가 들었던 가장 좋은 말이 뭐냐면 시간과 관계없이 영원한 지혜나 진리를 줄 수 있는 그 텍스트를 우리는 고전이라고 합니다. 고전. 그래서 단순히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옛사람이 나타낸 글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나에게 감동을 재생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책들을 고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로 여기에 사이교라고 하는 승려 시인의 동의를 한 이러한 그게 신념을 두고 그 몸소 실천한 작가가 바로 마츠오 바시오라고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쪽 마츠오 바시오가 사이교의 영향을 받았다면 이 사이교를 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이교의 작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우리말도 괜찮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을 걷다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음질인지 여러분들이 음미를 하시면서 마치 징금다리를 건너듯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길을 걷다가 라고 돼요. 길을 걷다는 건 여러분 상상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저 오랜 동안 길을 걸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곳에 깨끗한 물이 흐르는 거예요. 맑은 물이 흐르는. 그래서 일본의 버드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행하는 자에게 휴식을 주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버드나무 또는 버들그늘밑이라고 나타냈죠. 자, 나그네는 잠시 동안만 쉬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잠깐만 쉬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안 머물고 말았네 라고 하는 그 취향을 사이교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이교와 마츠오 바시오의 하이쿠는 극명한 차이점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사이교는 그 실미란 단어는 자신으로 돌리고 있어요. 오로지 일종의 에고이즘과 관련해서 나타내고 또는 그렇게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츠오 바시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츠오 바시오는 그 버들나무에 쉬면서도 지금 밭이나 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바로 일반 농민들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넓은 어떤 광대한 농장이 아니라 그쵸?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먹고 살아야만 하는 그 조그만 논 한 떼기에 비짓땀을 흘려가면서 오늘도 열심히 보내기를 하고 있는 그 시골 사람들의 그 얼굴을 마츠오 바시오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카메라를 들이대듯이 마치 우리가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꽃을 보고 접사해서 사진을 찍어서 기록에 남기듯이 마츠오 바시오는 이 순간을 최대한 모든 사람과 공유를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본에는 마츠오 바시오와 사이교의 공통점은 첫 번째는 여행이라는 점이에요. 그 여행은 단순히 누가 시켜서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잃어버린 또는 상실해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자 하는 일종의 종교적인 어떤 차원까지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는 스스로 일상성을 버리고요. 예술로 살려고 노력했었던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023년 얼마나 바쁜 세상입니까? 모두가 첨예하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조그마한 사실 하나라도 여기에 논리성을 들이대고 있는 오늘날, 그러나 조금은 느리게, 그러니까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은 가끔 하늘을 보시면서 자연을 만끽하고요, 공기를 맡으면서 꽃을 감상하는 그러한 우리가 감금했고 스스로 감금해버리고 말았던, 저는 욕망이라는 말은 쓰지는 않을게요. 그 서정입니다. 그러한 서정을 서정성으로서 발현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문학적 장르에서 산문으로서 이렇게 들이대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쓴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찰나의 나의 감흥을, 다시 말하여 논리성을 배제하고요, 자연스럽게 희노애락을 드러낼 수 있는 하이쿠의 장르야말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것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회복 또는 복원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 페이지 돌아가셨어요. 마쪼 바쇼의 노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보시면 개구리를 연상하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오래된 연못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래된 연못. 개구리 뛰어드네. 남은 물소리. 자, 이것을 우리가 원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원어로. 원어는 아주 제가 알파벳으로 이렇게 다시 제시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르이케야. 예? 가와즈 더비컴 미즈노 어떠. 한번 다시 볼까요? 부르이케야. 가와즈 더비컴 미즈노 어떠. 자, 다시 한번 우리말로 할게요. 오래된 연못, 개구리 뛰어드네, 남은 물소리. 마치 우리가 아주 조용한 적적한 산사에 홀로 앉아서 아주 먼 위대한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트막한 그 산의 어떤 정적을 즐기는 듯한, 가끔은 산책길에 개구리를 발견해서 나타내는 그러한 감흥들을 이렇게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발화한 그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론 오늘날은 스마트폰에 기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여러분 댁에 가면 화투가 다 있죠. 화투에 보면은 여러분 청단이니 홍단이니 하는 단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게 일종의 메모지예요. 그 메모지가 바로 뭐냐면 시를 적는 메모지예요. 그래서 항상 품속에 가지고 다니면서, 뭐 지금의 사진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 감흥을 이렇게 적어내는 거예요.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도 기록에 남길 수도 있지만 이것을 문자를 통해서 기록에 남긴다라고 하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하이쿠에 열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경우는 하이쿠 자체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닿기 때문에 자신의 감흥을 이렇게 하이쿠를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 스트레스 해소가 돼요. 특히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스트레스가 스트레스인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온몸에는, 저는 의학자가 아닙니다만은 우리 온몸에는 불이 생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불이 폭발이 될 때는 일반적으로 화병이라고 하잖아요. 화병이 나요. 그걸 해소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해소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배출하는가에 따라서 그 배출하는 방법이, 또는 그 배출한 방법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기록을 남긴다는, 그 시적 기록을 남긴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하이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희극적인 요소예요. 희극적인 요소. 다시 코미디가 되는 거죠. 그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향점이 바로 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어로 배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act나 actress라고 하잖아요. 배우의 배우. 그 배자가 바로 광대 배자가 우리가 하이쿠의 배자입니다. 그 사람의 면에 아닐 빛자는 쓰잖아요. 그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사람을 대신해서 연기를 하는 거죠. 좀 철학적 용어로 하면은 페르소나라는 말로도 대응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영어의 펄슨하고 똑같아요. 그 인간의 페르소나, 가면일 수도 있어요. 가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희극적인 요소, 인생을 우리가 살아남음에 있어서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단계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고요, 벗어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가장 극명하게 이 문법으로 나눈다면 아주 기쁜 일과 그리고 비극적인 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희극적인 요소와 비극적인 요소를 한꺼번에 나타내는 그 단계가 바로 우리는 배우라고 하는데,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즐거움 쪽에 무게중심을 더 두자. 그곳에는 바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쿠라고 하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기가 막힌 장치잖아요. 그죠? 자, 구구절절하게 장황하게 써 내려가는 것보다 이렇게 깔끔하게 17글자로 자신의 인생을 대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경제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의 낭비 없이 그 상황에 맞게끔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만 끄집어 쓴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하이쿠의 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 오래된 연목 개구리 뛰어드네 남은 물소리라고 하는 작품이 하나가 있었다면, 두 번째 작품은 마츠오바 씨는 그야말로 여행 작가이듯이요, 두 번째 작품을 읽으면서 한떼기논에 뭐를 심고 못 심고 떠나가네 버들만 남고라고, 그렇죠? 그런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마츠오바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일종의 발명가처럼 그가 또는 위대한 인간처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오래된 그의 선배이죠. 이른바 여행을 사랑했고 그나마 꽃의 시인이다라고 불려지는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시인이 바로 사이교라고 하는 승려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인의 어떤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마츠오바 씨의 이와 같은 작품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점을 밝히도록 합니다. 그럼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김수홍 박사님의 세시기 하는 말씀과 여러분들의 어떤 다양한 주제를 같이 가볍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네.